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부럽다. 20m까지 가지고 올라갈 엄두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조금 허무맹랑한 꿈을 꿔도 괜찮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난이도도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난이도를 너무 높이면 부상을 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하이다이빙은 한번 부상을 당하면 상당히 큰 부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난이도라는 거를 네. 너무 욕심내도 안 되지만 네. 너무 욕심을 안 내도 안 되잖아요. 네네. 이런 난이도 조절은 어떻게 하죠? 근데 이 질문이 진짜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아무래도 수영 전문가시니까 예. 엄청 디테일한 질문이거든요. 예. 저희가 4라운드에서 각기 다른 4개의 기술을 구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선수의 장점이 뭐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난이도를 설정하는 게 되게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이제 당연히 선수와 지도자가 상의를 하면서 결정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그 종목의 난이도, 기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전략을 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과 저의 능력을 봤을 때 여기서 더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내가 회전을 해봤을 때 2바퀴를 해보고 3바퀴를 해보니까 오케이 4바퀴 이상은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의 느낌이 있지만은 그거를 섣불리 높은 데서 기술을 구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외국 선수들처럼 지도자가 이제 지상 훈련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실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세계선수권대회에 뛸 때는 난이도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게 돼요. 다른 선수들이 구사하는 회전수나 난이도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기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면서도 그것이 제가 처한 환경과 제가 가진 기술 수준이니까 그 수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이도 조절이라는 건 어떤 절제가 필수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절제만 하다 보면 또 도전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성공했던 이 난이도에서 이번만큼은 한번 높여보자 라고 또 판단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언제 그런 판단을 통해서 난이도를 높여가나요? 지금 제가 하이다이빙 인생에서 2번 크게 난이도를 높인 말씀하신 그 계기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상황은 제가 유럽에서 2년 전에 3개월 동안 여름 시즌 내내 이제 살면서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 동료 선수들이랑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10m 다이빙을 하거나 지상 훈련장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동작이 있었어요. 2바퀴 돌면서 1바퀴를 비트는 동작인데 그 동작이 제 몸에는 익어 있었는데 그 동작을 저는 20m까지 가지고 올라갈 엄두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 선수들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지금 이 정도 난이도에서 너 이거 한번 시도해봐.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걸 해보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은 기술을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시도해보고 외국 선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가능하겠는데 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고 차근차근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그 기술을 성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공한 기술이 지금 저한테는 되게 시그니처 기술 중에 하나가 됐고 또 한 번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인데 후쿠오카와 도하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총 3번의 세계선수권대회를 하이다이빙 선수로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꿈꾸던 수준의 기술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번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열심히 새로운 기술 트위스트를 2바퀴를 비트는 기술을 훈련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다이빙은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합장에서 제 몸 상태라든지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난이도의 기술을 시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시합을 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안전이 보장되는 장비가 있다면 더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린아이들이든 하이다이빙 선수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절제도 있지만 또 도전도 있고 그걸 또 잘 조절하는 게 또 다이빙의 매력이기도 하는데 하이다이빙이 다른 또 다이빙하고 다른 게 한 가지 특이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보통 스포츠의 본질은 경쟁이에요. 근데 하이다이빙은 약간 경쟁보다는 축제 분위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선수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는 어떠세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정말 가족이고 훈련 과정을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새로운 기술을 성공했다 그러면 정말 다 같이 기뻐하고 또 누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조금 부상을 얻었다 그러면은 같이 위로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경쟁이 본질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을 통한 화합도 하나의 이제 본질인데 그치 운동하는 동료는 저런 식으로 서로 의논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게 결국에는 좋은 퀄리티의 실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하이다이빙 경기를 보면서 하나 배웠거든요. 그 스포츠 너머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는 스포츠고 그 이후에 저녁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하이다이빙이라는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하나의 채널일 뿐인 거지 이것이 인생의 반드시 전부는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번에 정말 잘하고 싶었고 정말 금메달을 따고 싶은데 만약에 못 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경기를 무사히 마쳤고 성적이 기대보다 안 나왔을 수도 있고 크고 작은 부상을 얻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이다이빙 선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본업이 소방관이야, 나는 뭐 교수야, 이런 식으로 하이다이빙은 정말 우리에게 삶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야 라는 것들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원래 스포츠가 그래요. 경쟁을 통해서 화합을 하는 게 올림픽의 정신이기도 하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경쟁이 더 부각되고 화합이 좀 많이 죽어 있거든요, 경영에서는. 근데 하이다이빙은 너무나 이 선수들끼리도 코치들끼리도 화합이 잘 되는 거 보고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부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모든 스포츠가 그렇잖아요. 놀이에서 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이다이빙은 하와이 절벽에서 원주민들이 막 뛰어놀던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했는데, 그 하이다이빙이 처음 유래가 돼서 이렇게 스포츠까지 발전했던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축구라고 따져도 뭐 양쪽에 골대를 놔두고, 뭐 야구라고 따지면은 몇 미터에서 공을 던져서 1루, 2루, 3루를 정해서 홈으로 들어오면 점수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규칙들을 정한 것처럼 인간 본연의 어떤 생존의 방식 혹은 유희를 즐기는 어떤 놀이를 우리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뭔가 우리가 관중들을 통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뭐 상금도 걸고 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는 스포츠처럼 하이다이빙도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결국에는 이 놀이에서 다 유래가 돼가지고 규칙을 정해서 이 스포츠화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을 하고 또는 그걸 통해서 상업화되기도 하잖아요. 최근에는 하이다이빙이 이 상업화에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이다이빙은 실외에서 하게 되고 도시에서 상징이 되는 곳에서 또 하게 되잖아요. 하이다이빙 대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곧 그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일 수 있는 거라서 상업화에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건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게 스포츠가 상업화된다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업화가 돼야 또 발전하고 발전하면 또 상업화가 되고 또 큰 자본이 들어와서 그 피자가 커지고 결국엔 이 생활체육인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하면은 선수들도 더 많아져서 연쇄 반응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영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하이다이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올림픽 종목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다이빙이 올림픽 종목까지 돼서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는 어떤 선수로서 예상하는 게 있을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엘리트 체육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선 사실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냐 아니냐가 그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많은 걸 결정하는 그 기준인데, 실제로 28년 LA 올림픽이 있고 32년에 브리즈번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경기장을 준공을 벌써 들어가잖아요. 한참 전부터. 그래서 이제 브리즈번 올림픽에서 하이다이빙 시설물을 준공을 하기로 확정이 돼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하이다이빙을 좀 더 보편화, 대중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데서 위험하게 뛰어내려야 한다? 이것이 절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적당한 높이에서 안전하게 많은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환경, 수심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다이빙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즐겁게 즐기면서도 안 다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대중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이다이빙 혹은 다이빙 이런 문화를 정말 많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일반 분들도 즐길 수 있도록 대중화를 하고 싶은 저 개인적인 어떤 목표가 있죠. 다이빙,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그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정보 부족에서 오는 미스인데, 생활체육의 정확한 정보들이 좀 보편화되면은 다이빙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꼭 그거 같아요. 비행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 결국엔 비행기가 더 위험해 보이지만은 자동차보다는 사고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포츠가 그런 것 같아요. 정보가 없으면 그 스포츠를 하는 것조차도 두렵고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스포츠는 놀이에서 왔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재교통기를 얼마큼 내가 갖고 하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보상보다는 그런 게 과연 스포츠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말 지금 하이다이빙 선수로서 여기 나와서 하이다이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브리즈번에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좋은 소식은 준공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곧 된다는 어떤 가장 큰 신호가 될 수 있는데, 브리즈번까지는 무조건 선수 생활을 하신다고 저는 예상이 드는데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거를 정해놓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근데 이것을 제가 외부의 어떤 목표를 오케이 나는 꼭 올림픽 선수가 될 거고 나는 꼭 몇 점을 획득할 거고 몇 등에 들 거야 라는 외부의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그것들까지 가는 과정
과정에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외부 요인들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저의 여부와 상관없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대의 흐름과 어떤 저의 운명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선수로서 뭐 최초로 세계선수권을 뛰는 것, 뭐 혹은 뭐 올림픽을 뛰는 것, 아니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제가 지도자가 돼서 저보다 더 빛나는 재능을 가진 어린 선수를 뭐 올림픽에 보내는 것,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분들에게 이걸 친숙하게 전달드리는 것,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와 맞물려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맞게 즐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스타트 때도 잘 못 뛰게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들이나 수영환 선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물론 27m까지는 아니어도 낮에는 3m, 5m부터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이거 어떻게 해? 라는 게 사실 되게 큰 이제 물음표거든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를 주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호인분들이 다이빙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 꽤 있거든요.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체육관이라든지 인천 문학경기장, 대전 용훈수영장, 물론 동호인반이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서학리에 정말 수백 명의 다이빙 동호인분들이 즐기고 있는 수업이 이미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 네이버 같은 검색창을 통해서 다이빙 마스터즈, 아니면 뭐 다이빙 동호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서울 다이빙 뭐 마스터즈 클럽이라든지 뭐 인천 클럽이라든지 이런 클럽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거나 만약 정말 궁금하시면 저한테 뭐 DM이나 주시면은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부산이나 혹은 제주도 이런 실내 다이빙장이 있거든요. 그 다이빙장이 지금은 스쿠버 다이빙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이빙 동호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어떤 이런 목소리들이 있으면은 다이빙반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정말 전국 방방곡곡의 여러 도시에서 다이빙 동호인을 즐기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마 끝나고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바다나 계곡이나 다이빙 스팟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흥미 위주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팁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의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해마다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계곡이라든지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이제 뭐 부상이나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해마다 이제 뉴스에 소개가 되고 있고 그것이 폐쇄가 된다거나 혹은 구급대가 출동하고 하면 그것이 다 사회적 비용이고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제가 생겨? 그럼 막아. 위험하게 행동을 하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된다거나. 하지만 저는 이것을 무조건 막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결국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이빙을 일반인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저 개인이고 선수 생활도 하고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계속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컨텐츠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과의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지자체나 대한수영연맹과 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반드시 그런 제도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일어나려면은 양적인 규모의 문제가 먼저 약간 해결돼야 될 거고 소셜미디어나 매체들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전문적으로 엘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배운 다음에 시작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좀 준비하고 계신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좋아하는 일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잘해주신 게 우리가 편협한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이번 여름부터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영장 다니다 보면은 다이빙 금지라고 써있지 맞아요. 다이빙 허용이라고 써있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금지가 아니라 금지를 시킬 필요 없을 정도의 안전성만 확보되고 제도가 만들어진다면은 많은 수영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스포츠를 골라서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호주 전주훈련 한번 갔을 때는 다이빙 풀에서요 꼬마 애들이 한 명씩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뛰어내리는 건 아니고 가드가 한 명씩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그냥 애들 막 거기서 막 돌고 뛰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이구나. 저거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게 하자
그래서 제도를 만들자. 그런 시각으로 모든 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없애고 보는 게 가장 쉬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쉬엄쉬엄 삼정축제라고 해서 한강에서 직접 시민분들이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달리기도 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형 스포츠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하이다이빙이 이벤트로 들어가냐 마냐를 저희가 올 초부터 이제 서울시의회랑 의논을 하다가 이번 연도에는 허가 문제나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못하고 대신에 내년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넣자 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적당한 안전한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서울시와 함께 내년도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며칠 뒤죠. 세계선수권을 가시게 되는데 모든 가는 길이 최초잖아요. 없는 길을 계속 앞으로도 가실 거고 그동안 왔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더 없는 길로 더 가셔서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같은 수영인으로서 좀 더 자랑스러울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 내용은 저도 많이 배운 인터뷰가 됐고요. 세계선수권 때 저희 채널에서 결과부터 다 모든 거를 한번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감사하죠. 개인적으로는 팬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저를 많은 수영 애호가 분들이 즐겨오시는 이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조금 허무맹랑한 꿈을 꿔도 괜찮다. 제가 하이다이빙 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마스터즈 일반인 수준에서 시작해서 독학으로 세계 23위의 선수가 되기까지 하이다이빙 선수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의 어떤 지도자 선생님들도 그거는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7, 8년이 지나고 제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이제 유소년 선수분들은 하이다이빙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야든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그 꿈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